그동안 강의가 조금 중단됐었는데 제가 완벽하게 오늘 탈고를 하고 책 표지까지 다 만들어서 넘기고 강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점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있고 나서 이틀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역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제가 그 서문을 썼습니다만 제 딸애가 그 맏딸 승중이가 한국인이 캐넨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볼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은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제가 우리 강의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한 시기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제 이소노미아라고 해서 노모스라고 하는 게 옛날에 법률이라는 의미니까 법이라는데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이라는 말을 쓸 적에 노모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 데모크라시라는 게 다이렉트 이제 직접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직접 민주주의. 대의제가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뭐 아테네 전체 인구가 기껏해야 한 30만 명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노예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뭐 다 빼고 나서 그야말로 이 데모크라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한 30세 넘는 남자라는 게 한 2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제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의회가 보통 한 6천 명 정도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이제 안건을 올리고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결국 히랍이라고 하는 문명이 결국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체질화돼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히랍인들의 이제 소피아를 형성한 거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픈한 디베이트를 통해서 형성돼 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쓴 그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듣는 문명과 보는 문명, 감각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히랍은 어디까지나 이 형상을 추구하니까 보는 문명이란 말이죠. 시각을 통해서 뭐든지 보고, 그러니까 전부가 그 신들도 비주얼라이즈 시켜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조각상으로 나타나야 되고 제우스든 뭐든 다 보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하학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하나의 폼, 보는 물체의 어떤 형상의 아이디얼 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히람 문명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듣는 문명이죠. 본다는 거는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거죠. 같이 보는 거. 뭐가 조각이 있더라도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객관성이 발달하고 보는 문명이니까 이 공동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데모크라시의 기본이죠. 근데 이 헤브라이즘이라는 건 듣는 문명이란 말이에요. 듣는 문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엘리야 선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 예언자들에게 다 들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한다. 근데 이게 듣는 건 어떻게 듣는지 모르거든, 옆에 있는 사람이. 저 혼자 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고 굉장히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듣는 문명이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히랍은 뭐 공간성이 주교하고 그런데 여기 듣는 문명에서 이제 시간성,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관장하고 뭐 이런 구속사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히랍에서는 하여튼 공적으로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이러는 것들이 발달이 됐고 이것이 이제 특히 소피스트의 시대, 이게 소피스트 시대가 페리클레스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재판에서는 그 당시는 변호사가 없었고 재판을 하면은 배심원들이 있는데 그 피고인이 배심원들한테 변호를 자기가 해야 되거든. 변호를 대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변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게 기본적으로 소피스트들이었거든요. 소피스트들이라는 게 그 변호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런 여기니까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의 레토릭에 물론 도사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도덕적으로는 변론에서 이기면 되는 거니까 변호사라는 거는 뭐 자기가 변호한 것에 대한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무죄를 받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과정의 절차만이 정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하여튼 이 바울 같은 사람이 헬라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양심에 뭐 이런 내면이 없다. 너희들은 구라만 좋지. 쉽게 말하면은. 근데 지금 이제 데모크라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히랍에서 이 다이렉트 데모크라시, 하나의 직접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는 게 이게 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의회가 1년에 40번이나 열렸다니까 이런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인구가 적은 이런 도시국가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그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히랍인의 이 데모크라시라는 게 페리클라스라는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 그 아테네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리더십 하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개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페리클레스가 망하고 나서 페리클레스가 몰락하고 나서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펠로포네소스라고 하는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 이미 죽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 밑에서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으니까 기본으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치 우리는 히랍의 전성시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히랍 문명의 쇠락기에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러니까는 그 히랍의 문화의 전성기에는 오히려 누가 있었다? 소피스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페리클레스 시대를 충분히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다는 거를 몸에 체득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됐든 이미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뭐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이런 죄목으로 해서 불경죄로 해서 죽이는 거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통을 자기가 위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약을 마시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히랍 문명이 결국 개화를 했다고 그래 봐야 그것이 한 50년 정도밖에는 이게 그 페리클레스 전후로 해서 한 전성시대가 이 한 50년 동안의 데모크라시죠. 그러고 나서 인류사에서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공화정이 들어오고 공화정도 초기에 괜찮았지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들어오면서 이게 제정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줄리어스 시자가 그거를 갖다가 제정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브루타스 일파라는 게 전부 이 공화정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그 시자를 이은 이제 옥타비아누스니 뭐 안토니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제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정으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어가는 그 시대가 바로 예수 시대란 말이죠. 예수 시대고 그때에 이제 새로운 로마의 이 황제의 이제 신임을 받아 가지고 유대를 통치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란 말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가 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요 얘기는 또 딴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머나먼 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머나먼 이제 잠깐 BC 5세기에나 있었던 잠깐 화려했던 하나의 인류의 꿈으로 남았고 지금 우리가 데모크라시라는 게 뭐였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실험민주주의라는 거. 그래서 플라톤은 자기 선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데모크라시에 의해서 희생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폴리테이아라는 이상국가론에서 그렇게 혹독한 가혹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하고 아주 무지막지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에 히틀러라든가 사실은 뭐 공산주의 이 모든 스탈리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전부가 플라토니즘의 영향이거든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이라는 게 그런 국가를 말했고 그것도 플라톤은 그 당시 스파르타를 모델로 한 거고 실제로 그런 애가 나면은 애가 뭐 비실비실한 거 그냥 떨어뜨려 가지고 뭐 살아남는 애들만 키운다든가 하여튼 이게 뭐 현실적으로 있는 말이고 그리고 남녀 다 빨개 벗겨서 기르고 뭐 이 아주 그 스파르타라는 게 그런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김나스틱이라는 게 김나지움이라는 거 자체가 김나스틱이라는 게 김이라는 게 기노스라는 빨개 벗는다는 게 빨개 벗고 체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데모크라시에 아주 반민주, 완전히 반민주적 사상가죠.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반민주적 사상가. 그러니까 인류가 쭉 그 데모크라시를 잊고 불행하게도 이 소위 말해서 로마 황제 교하고 사실은 로마 황제 교하고 기독교가 결합을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카톨리시즘이란 말이에요.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카톨릭이라는 게 이 보편주의라는 게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현실적으로 그는 황제 숭배교다 이렇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다. 원래 기독교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인류가 뭐 중세기를 통해서 이 데모크라시라는 걸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는 거죠. 중세기를 맞이하고 종교적 권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불란서에서 루이 16세, 소위 말해서 절대 왕정이라는 게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I'm a state라는 그 루이 14세의 유명한 말도 있겠지만은 결국 그거는 이 절대 부르주아하고 결국 그 왕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 이걸 견제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위 그 강고한 이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잖아요. 앙시앙 레짐이라고. 영어로는 에이션트 레짐이란 말인데 앙시앙 레짐. 이제 앙시앙 레짐을 형성을 해서 그 내려오다가 이제 루이 16세 때 1789년 이 바스티유 감옥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불란서는 제1신분이라는 게 있었고 제1신분 First Estate라는 게 제1신분이라는 게 있었고 제2신분이 있었고 제3신분 이렇게 해서 이게 삼부회라고 그래서 그 국회가 16세기부터 뭐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그동안 쭉 안 열리다가 이게 이제 이때가 상당히 국가가 뭐 농토 이제 기근이 들고 뭐 이렇게 국가가 이 하부 구조가 아주 완전히 망가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일 신분이라는 건 이거는 클러지예요. 클러지. 이 성직자들. 뭐 이 성직자라고 그래봐야 그 당시 불란서만 해도 이게 성직자라는 게 뭐 모르겠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가 뭐 국가 한 10%를 차지했으니까 그때는 땅이죠. 그때는 농민이라는 게 이게 이때만 해도 그 전혀 이게 근대화되기 이전이니까 부라는 건 다 농민에게서 나오는 거다. 이게 농민을 어떻게 착취해 먹는 건데 농민이라는 게 뭐 이 당시 뭐 90%가 뭐 그 훨씬 넘는 그런 비율에 제2신분이라고 그래 몇만 명이래요. 이게 귀족이죠, 귀족. 이놈들이 뭐 몇십 프로 처먹고 이 제3신분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나머지 이게 귀족 클러지하고 귀족으로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가 제3신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세 신분이 다 모여서 하는 거를 삼부회라고 제너럴 에스테이트라고 삼부회라는 게 이제 의회 같은 게 있었는데 루이 16세가 이제 좀 자기 도와달라서 소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3 신분이 그때 의결을 가결하는데 두수를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뭐 몇 명이고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대표가 인구적으로 많으니까 이게 머릿수로 의결하자 그러면 얘들 맘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왕이 여기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뭐 니들은 뭐 표결에 뭐를 안 주겠다든가 뭐 이러니까는 얘들이 독립해서 의회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회라는 걸 그래서 만들고 거기서 뭐 걔들이 뭐 이제 황제가 못 모이게 하니까는 뭐 그 파리 어느 테니스 코트장이 큰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선언을 한 거죠. 이제 절대 우리가 독립적인 의회를 결성해가지고 간다. 그럴 때 시민들이 그냥 그 황제의 상징인 바스티오 감옥을 가서 그러니까 그 제3신분의 독립의회를 지원하는 제스처로 바스티오 감옥을 터트린 거란 말이야. 바스티오 감옥이라는 건 상징성이지. 거기 뭐 죄수도 그 당시 뭐 한 10명밖에 없었다고 그러고 뭐 거기 지키던 사람도 뭐 몇 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 바스티오 감옥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그 불란서 혁명이 뭐 바스티오 감옥을 뭐 다 터트리고 나온 것처럼 뭐 생각하는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지, 상징적. 그리고 바스티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가서 바스티오 감옥을 친 거. 대문제 부신 거 그런 정도예요. 그런 사건이라 우리가 바스티오 감옥에 이게 너무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삼부회의의 의회. 그 얘들이 재헌국회를 만들어서 얘들이 소위 말해서 그 유명한 인권선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나고 인간은 모든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다.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자기 언론 집회 자유 결선 그런 것들이 이미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 이게 진짜 그렇게 해서 혁명을 물길을 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다 하다가지고 루이 16세를 딱 판결을 해가지고 목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목을 쳤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고 그것이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까지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놈이 니들 이렇게 혼란하게 저가 이 군인의 감각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 모든 10년 동안에 이걸 평정하고 1799년에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다시 황제가 되는 거지. 다시 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0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소위 프렌치 리보루션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이 시기에 소위 근대적인 모든 인권의 문제가 여기서 다 터져 나온 거야, 이때가 터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근세적인 데모크라시라는 거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사실 의회 제도라는 거는 그 전에 영국에서 이미 기나긴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귀족들이 왕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명예혁명이라는 거 만들고 그래서 뭐 무혈구테타 이제 무혈혁명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했던 거지만은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귀족과 왕권이 타협해 가면서 근본적으로 계급을 타파한다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영국은. 그런데 이러한 거를 불란서에서 레디컬하게 그냥 쌍귤롯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이 제3신분 중에서 뭐냐면 쌍귤롯이라는 게 그 귀족들이 입는 옷이 퀼롯이거든, 퀼. 쌍귤롯이라는 퀼롯이 뭐 소매가 없든지 이렇게 옷들이 반바지도 있고 뭐 이렇게 쌍귤롯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 천민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쌍귤롯이라는 게 주체가 돼서 전부 이걸 진행을 한 거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지원한 게 다 쌍길롯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때 뭐 길로틴 만들어가지고 매일 죽이는 거지. 뭐
몇천 명, 그 당시 비족들은 뭐 몇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는데 이 불란서의 이 앙시앙 레짐과의 싸움에 이 제3신분이 그러니까 이 지금 부르주아라는 것도 제3신분의 윗대가 돈 있는 놈들이 부르주아예요. 제3신분 중에서 그 밑바닥에 있는 게 이제 쌍필롯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불란서 혁명이라는 건 이게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얘들이 제3신분의 이 사람들 부르주아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폴레온이 그러나 나폴레온은 황제 권력을 다시 제정을 만들었다 할지언정 나폴레온은 근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법령을 제정하고 모든 근대 국가의 기초를 나폴레온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온은 오히려 그 뒤에 왕정 복구하는 놈들이랑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폴레온은 우습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뭔가 그 근대적 마인드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나폴레온의 그 정복되어가는 역사라는 게 사실은 주변 국가들이 환영을 한 측면들이 있죠. 왜냐면 나폴레옹이 와서 다 해방을 시켜주니까. 근대적 법령을 만들어주고, 그 나쁜 놈들, 자기네 힘으로 처치할 수 없는 놈을 와서 처치해주니까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유럽을 휩쓸면서 이제 민주의 물결을, 민주의 물결이라도 민주의식, 근대적 의식을 일깨운 사람이란 말이야, 사실 나폴레옹은. 그러니까는 그 뒤로 이제 뒤치락 하다가 오늘까지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19세기로 넘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란서 혁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100년, 뭐냐면은 그 불란서의 인권 선언이 그 재창한 모든 아이디어는 그 전에 이미 엔라이트먼트라는 계몽주의에 의해서 루소니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이 중요한 게, 철학이라는 게 미리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 우리도 이렇게 살 권리가 있다. 우리도 이렇게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제는 살자. 그러면서 그냥 모조리 특권 계층을 다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이재용 하나를 뭐 감옥에 잠깐 넣었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불란서의 경우는 모조리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특권이라고 그러면 다 모가지를 매일 자르는 거예요. 몇천 명을. 그게 불란서 혁명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은 그러기 때문에 뭔가 그 특권층이라는 게 개념이 다르단 말이지. 아무래도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의식과 사회적인 구조가, 이게 이렇게 사회적인 질서가 그런 의식의 발전과 이게 합치되어 가는 과정이 최소한 1세기가 걸리는 거죠. 불란서 역사라는 게, 우리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을 그 소설로 정형화해서 모든 그걸 만든 게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그 19세기 유럽 지성사의 변화를 거기에 담은 거죠.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게 대단한 작품인데,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미국은 사실 우리가 미국의 헌법이라는 데모크라시를 마치 미국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은 데모크라시가 없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애초부터 뭐냐면은 영국 식민지였던다.
뉴잉글랜드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날래는 독립전쟁을 한 것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불란서 혁명 같은 거는 이게 질이 다른 게 뭐냐면 불란서 혁명은 자체 내 사회 모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급 간의 대결로 인해서 인간의 평등을 부르짖었지만 미국은 이건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독립전쟁일 뿐이에요. 인디펜던스 워일 뿐이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독립선언을 하고 그 뒤로 아메리칸 컨스티튜션을 만들지만 이 아메리칸 컨스티튜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들의 주제는 뭐냐면 인간의 평등이 아니라 자유란 말이야. 프리덤. 식민지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free from. 항상 자유라는 건 내가 그랬잖아요. free from이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미국은 애초로부터 이게 프리덤이에요. 프리덤.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도 뭐냐면은 그 비연방파지만 그 사람 같은 사람은 뭐냐면 그냥 귀찮게 굴지 말고 나 그냥 가만히 있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제퍼슨의 그 어떠한 자유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기 때문에 연방파든 비연방파를 막론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거는 신체적 자유, 인간이 자유롭다. 사상의 자유, 뭐 이런 거 자유를 얘기하지만 평등 인간이라고 하는 것 존재에 대한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그가 처음부터 미국의 노예 문제만 해도 1960년대 나와서 그야말로 흑인들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애초로부터 소위 말해서 미국의 헌법이라는 게 그게 전부 흑인을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튼 백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신학자인데 뉴욕 그 게티스버그에서 무슨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게 아주 저거였는데 그때 people이 도대체 뭐냐? 이게 대중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말이 근사해가지고 전부 거기에서 우리가 속는 거란 말이야. 미국이 언제 어부가 있고 바이가 있고 포가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데모크라시는 이게 헛거예요. 헛건데 소위 말해서 끊임없이 그야말로 인민 다수와 민주가 이렇게 교섭을 해가야 되는데 권력의 근데 결국 미국은 민중 다수의 소리를 듣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지. 사실 그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안 돼 있고 오늘날도 선거도 문제가 되는 게 옛날엔 다 그 연방 대표로 와서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그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런 제도가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득표를 더 많이 해도 떨어지고 막 이런 계속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무슨 추태냐 이거지. 선거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 인간의 근본적으로 이 평등에 대한 이게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어요. 자유롭다는 거 하나. 자유를 중심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결국 민주를 잘못 알고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규정 자체가 데모가 다스리는 거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캐피탈리스틱 데모크라시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캐피탈리즘이라는 건 데모크라시라는 건 이게 합해질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위한 자유, 상행위를 위한 자유고, 이게 프리 엔터프라이즈의 데모크라시란 말이야. 자유로운 기업들이 돈을 마음대로 벌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데모크라시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데모크라시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셜 데모크라시밖에 없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사회적 평등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유라는 개념이 평등이라는 개념과 융합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소위 그 유럽에서는 그래도 이런 불란서 혁명 전통 이래 여태까지 쭉 추구하는 게 소셜 데모크라시를 어디나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평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자유라는 거는 유럽에서만 해도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거예요. 그 극단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런 극단적인 이제 우리 뭐지 무슨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까지 네오 리버럴이면서 신자유주의까지 왔고 그 신자유주의를 가지고 사기를 친 게 이명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이명박의 사기를 보고 청와대에서 자라난 박근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명박이 저렇게 잘 헤쳐먹는데 내가 헤쳐먹는 거는 이건 최순실이 이런 애들이 헤쳐먹는 거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걸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그 자기는 이제 청와대 들어오는 날부터 이제는 내 고향에 왔고 본래 내가 여기서 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없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이 이 미국의 줄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서구적 소셜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실은.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이 극단적인 최악의 사태가 이 박근혜 시대를 통해서 구현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다가 이제 민중이 나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극단적인 타락의 상에서 완전히 히랍 시대의 직접 민주주의로 돌아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요번에. 이건 대의민주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도 무시해버리고 국민 전체가 모여가지고 몇백만이 모여가지고 그냥 의사표시라면서 재민주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부터 말했듯이 모든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령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유명한 사람의 그 모든 법조문은 투쟁의 결과라는 이 예링이라는 사람의 그 로마법 학자가지만 그 법조문 하나가 투쟁의 결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조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 체험과의 밀착되는 이걸로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갑자기 1948년에 나라를 만들려니까 헌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유진호 보고 좀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유진호가 일본 일제시대 때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갖다 놓고 주섬주섬 이렇게 써가지고 좋은 말은 갖다 다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우리나라 헌법처럼 세상에 좋은 헌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 체험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헌법이라는 게 뭔지 법이라는 게 뭔지 법관들도 법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법에 대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헌정 질서 내에서 헌정 질서의 헌법의 권위에 의해서 완벽한 혁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불란서만 해더라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난 그 배경은 못 사니까 그 당시 괴로웠거든. 그리고 이 워낙 착취를 당하니까 이 농민들이고 뭐고 이게 도시 노동자들이고 뭐고 뭐 아니야 워낙 처절하게 차별하니까는 이 불황자들이고 뭐 이런 그냥 들고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냥 뭐 레미제라블 보면 다 뭐 다 와서 우리는 지금 잘 살거든. 그런데도 혁명을 했다는 게 뭐냐? 이게 도덕적 각성인 거죠. 도덕적인 각성이고 그 모티베이션이 못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뭔가 최소한 지도자상은 이래야 된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우리나라의 국가 체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도덕적인 결단, 촉구 이런 거를 가지고 혁명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혁명의 모티베이션이 하부 구조적인 게 아니라 상부 구조적이야. 상부 구조는 이게 최초란 말이에요. 인류 사상 국민들의 도덕적 각성 이것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대다수가 나중에 태극기라는 우리나라에 5%나 됩니까? 그게 한 군데 모아놓는 거 돈 주면서 모아놓으니까 그렇지. 그게 태극기가 무슨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세력이 있어요. 최소한 모든 사람들이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이 혁명은 세계사적으로 완벽하게 전 국민이 리더십에 대한 최소한의 그 규정을 하고 들어간 거고, 그럼으로써 뭐냐면 이 최소한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역사와 밀착되게 된 거죠. 어떻게 붕 떠 있던 게 헌정 질서와 정치 질서, 사회 질서가 합치가 된 거예요. 진정한 우리 역사의 출발은 여기가 원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원점으로부터 우리 역사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근대적 자각이라고 하는 게 동학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건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최수훈으로부터 해월 선생을 통해서 동학난을 거쳐서 오늘 이 시점에 이거는 그야말로 민중이 기포를 해서 일어났던 1894년의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혁명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혁명은 여태까지 유례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브렉시트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완전히 꼴통 이기주의 우경화로 전 세계가 돌고 있는 이 마당에 한국 민중은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길을 선택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혁명이야말로 인류 사상 최초로 페리크레스가 강조했던 이소노미아의 정신, 이거를 동학과 짬뽕 해가지고 그 융합시켜서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민들은 이제 뭐냐면 세계사에서 당당하게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가질 그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이제는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드도 배치하지 말고 우리가 제일 1등 민족이니까. 왜 우리나라를 갖다가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 대중국의 이 미국 놈들이 하나의 여기다가 전선을 만들려는 거거든. 그럼 이건 완전히 지금 뭐냐면 세계 38선을 만든다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 세계의 여기다가 지금 38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화약고가 되는 건데, 사드를 배치하느냐. 이런 것부터 우리가 이제는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왜? 이제 옛날 한국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1등 국가의 민족으로서 인류사에 굉장한 도덕적 가치를 제공했다는 거지. 불란서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은 불란서 혁명에서 인권선언을 했기 때문에, 루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으로서 그런 이 역사적 실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재건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야말로 다시 개벽의 시작이다. 다시 개벽의 시작이다. 이것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